정갑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딸 채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기쁨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채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은희, 잠 못 잤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민준이가 자꾸 깨서 그래요. 하지만 정갑수는 알고 있었어요. 5살 민준이는 밤에 잘 자는 아이였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거실로 들어가니 8살 하윤이가 혼자서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윤아, 할아버지 왔다. 정갑수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지만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저 가족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색칠 공부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정갑수는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아빠, 민준이는 선명한 색깔로 그려져 있었는데 엄마만 흐릿한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하윤아, 엄마는 왜 이렇게 그렸니? 엄마는 맨날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이 정갑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채은의 모습을 바라보니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힘없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식탁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하윤이와 민준이가 제잘제잘 떠들며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었어요. 은희야, 너도 좀 먹어. 괜찮아요. 아빠,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정갑수는 딸의 대답이 계속 괜찮다는 말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윤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밤에 혼자 부엌에서 울어요. 그 순간 정갑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주말 하윤이와 민준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갑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하윤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질문 있어요. 하윤이가 블록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뭔데, 우리 하윤이? 할아버지, 아빠는 왜 엄마랑 말 안 해요? 엄마는 맨날 울어요. 그 순간 정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블록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8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윤아, 그런 건 아니야. 어른들은 원래 조용하게 지내는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 집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요. 정갑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다른 집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밤에 부엌에서 혼자 울어요. 아빠는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들려요. 그리고 아빠는 집에 와도 엄마한테 말 안 해요. 정갑수의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엄마가 왜 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하윤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정갑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정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윤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맨날 울어요. 아빠는 엄마랑 말 안 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갑수는 하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엄마가 흐릿한 점선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딸 일이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하윤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혼자 견디고 있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어요. 월요일 아침 정갑수는 평소보다 일찍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어준 채은의 모습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아빠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깼어서 그래. 은희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정갑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딸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이에요. 채은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그냥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좀 피곤하고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정갑수는 딸이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 게 더욱 걱정스러웠어요. 진짜 괜찮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하윤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말이 없대. 아이가 걱정하던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바빠서 그런 것뿐이에요. 채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갑수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5년을 키운 딸인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하윤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갑수가 다가가 보니 또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다른 가족들보다 작고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하윤아, 엄마하고 많이 놀아? 아니요. 엄마는 요즘 말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아이의 대답에 정갑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이 하윤이가 처음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채은을 다시 바라봤는데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갑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어봤어요. 은희야,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성민이하고 사이가 어떠니? 채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요, 아빠. 그냥 서로 바빠서 대화가 좀 줄었을 뿐이에요. 대화가 줄었다고? 부부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요즘 다 그래요. 결혼 오래되면 할 말도 없어지고. 정갑수는 딸의 말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차면 아직 젊은 부부인데 벌써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구나 아이들이 느낄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갑수는 혼자 집에 돌아와 계속 고민했어요. 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괜히 참견했다가 딸이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과거에 친구 딸이 남편에게 학대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집안일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정갑수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았지. 그 결과가 뭐였더라? 정갑수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갑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채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뭔가 종이가 삐져나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상담일지였어요. 정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글 귀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집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존재를 부정당한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다. 정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니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나와 대화하지 않는다. 아이들 앞에서도 나를 무시한다. 시어머니는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정갑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신호는 있었는데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아빠, 뭐 보세요? 갑자기 채은의 목소리가 들려 정갑수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언제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일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은희야, 이게 뭐니? 채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하게 일지를 빼앗았습니다. 아빠, 그건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야? 정갑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온화했던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은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존재를 부정당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성민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빠.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정갑수는 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 학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갑수는 오랜 고민 끝에 고등학교 시절 은인이었던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호야, 나야. 갑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래.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정갑수는 전화 너머로도 긴장감이 전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혹시 심각한 일인가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밤 정갑수는 아내의 유물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안에 채은이가 20살 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날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난 세상이 무서워요. 아빠는 제 유일한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정갑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정작 딸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목요일 오후 정갑수는 박성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딸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조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증거를 수집하세요. 일기, 상담 기록, 아이들의 증언까지 모든 걸 다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겨야 하는데 현관문 앞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던 정갑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희야, 하윤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하윤이가 민준이를 꼭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엄마가 어디 있어? 방에 누워 계세요.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쓰러졌어요. 정갑수는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채은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아빠야. 채은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말했어요.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정갑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입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쉬어 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갑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윤이와 민준이는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죽는 거예요?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정갑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요? 네. 환자분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그 순간 정갑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늦게 알아차렸는지 말이에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은이 정갑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뭔 소리야. 아빠가 있잖아. 이젠 내가 지킨다. 내 딸이 투명인간처럼 사는 건 못 본다. 정갑수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하며 온갖 어려움을 견뎠던 그였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정갑수는 채은의 가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상담일지 외에도 일기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도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내가 예민하다고 말했다. 정갑수는 일기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갑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성호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먼저 하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할까? 네, 할아버지. 엄마가 아빠랑 어떻게 지내는지 할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말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TV만 보고 엄마가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정갑수는 아이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8살 아이의 증언이지만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하면 엄마를 혼내요. 엄마가 울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말해요. 이웃집 김영숙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채은네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거든요. 갑수 씨,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요즘 채은 씨가 너무 조용해졌더라고요. 어떻게요? 예전엔 아이들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채은 씨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정갑수는 김영숙 씨의 증언도 기록해뒀습니다. 이웃의 관찰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인 이지혜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하윤이가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밝았는데 요즘은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려요. 혹시 가정 얘기 한 적 있나요? 네, 며칠 전에 우리 엄마는 말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에 연계해뒀어요. 상담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어요. 난 커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엄마는 맨날 슬퍼 보여요. 정갑수는 이 모든 증언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이웃의 증언, 학교의 기록, 병원의 진단서까지 모든 게 딸의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박성호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 정갑수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양육권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정갑수는 채은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도와줄게. 이제 혼자 견디지 마. 아빠, 괜찮을까요? 아이들한테 아빠를 뺏는 건 아닐까요? 은희야, 아빠가 물러선 적 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정갑수의 단호한 말에 채은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아빠가 나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갑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7장 최후의 결전. 드디어 정갑수와 박성호는 성민과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중단과 양육권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격렬한 반발이 왔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안일에 왜 이렇게 나서세요? 집안일이라고? 내 딸이 병원에 실려간 게 집안일이야? 정갑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그였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채은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불안정하다고, 내가 아내를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전화로 공격해왔습니다. 갑수 씨, 딸을 너무 과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갑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아무리 압박해와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는 정갑수에게 조언했어요. 형님,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 증거가 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윤이의 그림,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이웃과 학교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채은이 망설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래도 될까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맞을까요? 은희야,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불행한 집에서 자라는 게 나쁜 거지. 정갑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뺏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거야.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을 되찾는 거라고. 첫 번째 조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채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어요.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양육 능력에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박성호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 가능해요. 하윤이의 법원 면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맨날 혼자 울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8살 아이의 증언이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매수하려 했지만 하윤이는 진실만을 말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시댁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증거를 보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민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설마 자신들이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총 3,500만 원의 금액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결국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제 됐다. 은희야, 정갑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제8장 새로운 시작.
조정이 성립된 지 석 달 후 정갑수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은은 친정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시댁에서 받은 합의금으로 마련한 작은 가게였지만 채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매출이 10만 원 넘었어요. 채은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이 대단하네. 정갑수는 매일 가게에 나와 딸을 도왔어요. 은퇴한 몸이지만 딸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손주들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발표했는데?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윤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갑수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고 밝아졌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도 조용했던 아이가 이제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제가 반찬통 나를까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 아들이 많이 컸네. 채은이 아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이라는 걸 정갑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은이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뭔 고마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지. 아니에요. 아빠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주셨어요. 정갑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빠 노릇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가끔 아이들을 보러 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윤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하윤아, 어른들은 때로 실수를 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필요는 없어. 채은은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말되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채은의 정성스런 음식과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매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 노릇 해본 것 같아 채은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야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하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갑수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 은희가 다시 웃는다. 내 딸이 다시 밥을 맛있게 먹는다. 손주들이 밝게 자란다. 내 인생이 그걸로 충분하다. 정갑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딸과 손주들과 함께 보낼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어요.